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 먼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미래 비전은 전기차입니다. 아이오닉 9도 그 한 예입니다. 엄청난 덩치인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시승기를 통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러 개의 마른 목골 픽셀로 이루어진 헤드램프, 성인 남성 가슴 높이의 보닛, 이에 걸맞은 널찍한 실내 공간이 돋보이는 전기차. 제가 오늘 타볼 현대차의 아이오닉 9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을 분수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을 런칭함과 동시에 첫 모델인 준준형 SUV 아이오닉 5를 출시했죠.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25년 내놓은 후속 플래그십 모델. 완성차 업체가 가진 기술력을 한껏 담아낸 단 하나의 차에 부여되는 기한 모델인 만큼 아이오닉 9은 현대차가 추구하는 전동화 방향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장을 보면 차체만 커졌을 뿐 아이오닉스러운 고유 디자인은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달릴 때 맞바람을 온전히 받아낼 덩치를 가졌지만 바람이 가야 할 길을 내어주는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플립 등을 탑재해 대형 SUV 세그먼트에서 경주차 못지않은 공력 계수인 0.259라는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트림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를 훌쩍 넘습니다. 신차를 시승할 시 후열석에 앉을 때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은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인데요. 이 차는 좌석 배치를 휙휙 옮길 수 있는 만큼 착지한 순간 여유분 공간에 대해 굳이 확인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넉넉합니다. 탑승자의 착자감을 생각하기보다는 3열 공간이 있다는 구색 갖추기용인 차들이 대다수인데 반해 아이오닉 9은 3열석에도 전동 조절 기능을 갖춰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열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바디케어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유튜브를 비롯한 OTT 서비스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2열석에 앉으면 쇼퍼 드리븐, 이른바 사장님 차에 탄 듯한 대접받는 기분을 한껏 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편의 사양들이 아이오닉 9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좋은 점들을 한껏 모았지만 가격이 천정부지라면 비싸니까 이런 기능도 있겠지. 굳이 이런 차 사서 누려야 해?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이오닉 9은 경쟁 모델 대비 가격이 대폭 낮게 설정됐습니다. 대형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 여태껏 어느 나라에서도 주요 볼륨 모델이 되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산 대형 전기차는 1억 원을 훌쩍 넘고 기아의 EV9도 비슷한 가격대인데요. 그간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대형 전기 SUV 시장에 현대차가 먼저 현실적인 가격의 모델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을 출시하며 연간 판매 목표를 6,500대로 설정했는데요.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누울 수 있는 널찍한 공간과 광활히 펼쳐지는 선루프, 별자리를 쫓아 볼 수 있는 천문 망원경까지 배치시킬 수 있는 이 EV 패밀리카를 도로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지프와 푸조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반토막이 난 것이죠. 국내 유저들이 원하는 모델과 스펙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실 대표이사가 대책을 내놨는데 글쎄요. 계속해서 김홍모 기자입니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세그먼트 도입과 가격 출혈 경쟁 등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지프와 푸조의 판매량 감소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량 순위는 각각 13위와 16위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실 대표가 2025년을 시작함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스텔란티스 브랜드하우스의 확대입니다. 이는 지프와 푸조 브랜드를 통합한 전 시장으로 고객들이 두 브랜드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냥 통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설의 확충 그리고 서비스 인력의 확충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고요. 또 고객들이 더 많은 접점에서 가까이 느끼실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게 특히 푸조에게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 부품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고객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고 또 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푸조에서는 유로레파,
지프에서는 비프로 오토의 론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기존 부품에 대비해서 30% 정도 저렴한 상황입니다. 지프는 올해 4월 부분 변경 모델인 뉴 글래디에이터를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그랜드 체로키의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에 투입합니다. 푸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신차가 없었지만 25년도에는 3개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특히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25%, 30% 정도 볼륨을 상승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푸조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예술적 혁명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브랜딩 전략을 통해 푸조의 개성을 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재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코스모 그룹의 웨어러블 로봇 자회사인 코스모 로보틱스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매출 100억 원 달성이 목표라고 하는데 하지마비 환자도 이 로봇을 착용하면 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서원 기자가 직접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기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가 2022년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하체에 전혀 힘을 주지 않아도 일어서기와 앉기, 보행까지 사람 관절 움직임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지 마비 환자의 거동을 돕거나 하지 근력 증강 훈련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입니다. 취재진도 직접 로봇을 착용하고 움직여봤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다리의 각도를 좀 일어나기 쉬운 각도로 만들고요. 다시 비품 3번이 울린 후에 기립을 합니다. 다시 앉아봐 주실래요? 그리고 반대로 앉을 때도 비품 3번이 울리고요. 이제 엉덩이 뒤로 천천히 빼고 계시면 관절이 굽혀지면서 착석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네스와 같은 장치로 신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을 풀고 있어도 신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동 원리는 사용자가 로봇을 착용하면 재활치료사나 병원 관계자가 뒤에서 보조하며 버튼을 눌러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수만 약 350개. 로봇 구성품이 만들어지면 24시간 구동 테스트도 거칩니다. 3시간 정도 충전하면 최대 6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인증과 유럽 의료기기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저희 그 성인용 로봇은 보통은 척수 손상 환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된 환자 또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있는 불완전 환자 다 공이 사용할 수가 있고 불완전 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웨어러블 로봇이 자동적으로 보조하는 토크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보다 편하게 보다 정상 걸음에 가깝게 걸음으로써 재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이 회사가 올린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 올해는 매출 100억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2026년도 1, 4분기 상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해고요. 작년에는 한국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는 현재 1,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 연간 예상도 미국이 제일 많이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중국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모 로보틱스는 올해는 유아용 웨어러블 로봇인 밤비즈 키즈 모델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라며 내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면 공모자금은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서원입니다. LS 일렉트릭이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자균 회장은 미국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정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 산업 전시회 일렉스 코리아에 참가한 LS 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은 전시 첫날인 지난 12일 미국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는 이미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고 수주를 저희가 지금 거의 수주 단계에 와 있고 수주 받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수주를 위해서 그 많은 유명한 그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한국 방문을 해서 저희 청주 공장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앞으로 한 올해 말 내년 이쪽 되면은 많은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 전력망 효율화와 기업들의 시설 투자 증가로 지난해 연결 기준 4조 5,518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력 사업 내 북미 비중은 지난해 기준 20%로 2022년 대비 미국 수출이 8배 성장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차세대 스마트 솔루션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확산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전기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저희 이제 LS 일렉트릭에서는 STTS라든지 CTTS 이런 전력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의 개발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전시회에서 LS전선과 협력해 대용량 전력망에 초전도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양사의 기술이 결합된 하이퍼그리드 NX는 낮은 전압으로도 대용량 전력을 송전할 수 있어 변존서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그리드 NX는 기존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 센터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전 사고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자동 철제 스위치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현장 진단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에는 300억 원 규모의 결핵 진단 키트와 3세대 분자 진단 기기를 인도에 공급해 대규모 수출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국내 유일의 4세대 분자 진단 기기가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킵니다. 자, 김효선 기자가 서유진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매출 성장의 포문을 연 진시스템이 내년엔 손익분기점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용성이 높은 UF400으로 성장 모멘텀을 그려간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 전략과 기대할 점 살펴봤습니다. 인도에서도 이제 사업이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숫자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업 조직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이 회사 측에서도 좀 더 이제 매출에 대한 그림을 더 크게 잡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그 결핵에 대한 부분만 잡았다가 나머지 이런 기타 질병,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아마 이런 매출 규모가 더 커지고 또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도하고의 매출은 UF300 기반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그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칩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라고 본다면, 이후의 어떤 매출은 UF400이 400 플랫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만의 경쟁력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이멀티플렉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어떤 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20종이 넘는 진단, 그다음에 그 카트리지를 한꺼번에 돌리면 40종을 한 번에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뭐 시장에서 어떤 매출에 대해서 저희 UF400이 충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안에 뭐 CE라든가 기타 인증을 다 끝낼 예정입니다. 아마도 빠른 국가에서는 뭐 내년 상반기 안에 상품화 될 수 있을 거고, 2027년 이후로는 그 제품이 허가를 받아서 사이트에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뭐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메디카에서 4군데 국가의 업체랑 그 이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 중에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업체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진척이 돼서, 요번에 매드랩 전시회도 그쪽에서 CEO하고 연구원들하고 뭐 이렇게 관계자들이 왔다가 갔고요. 2월 말에 저희가 그쪽에 가서 데모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사업에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BEP를 넘어서서 뭔가 이익을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꼭 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주주분들께 저희 회사도 이렇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미국 시장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반면 그동안 효자 지역이었던 중국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떨까요?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시장 전략, 김판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미국 시장 매출은 5,226억 원으로 전년 2,867억 원 대비 83% 급증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 매출은 2023년 6,962억 원에서 지난해 5,100억 원으로 27% 감소했습니다. 미국 시장 매출이 중국 시장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성장을 이끈 핵심 브랜드는 라네즈입니다. 대표 제품 립글로이밤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뷰티 퍼스널 케어 부분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행사에서도 라네즈 제품은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성공 요인으로는 높은 가성비와 세포라 콜스 등의 강력한 유통망, 그리고 SNS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꼽힙니다. I think that Korean beauty products in general have caught on in the US from TikTok, from Instagram, from a lot of influencers touting a lot of these products. I think many Asian women have such beautiful skin and these tried and true techniques that, again, us Americans are catching on to. I also think that these products are really quality and for an amazing price. So 아몰레퍼시픽은 미국 시장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중국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보인 미국에선 라네즈에 이어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를 내세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보관입니다. 에스트라는 피부과학 기반의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로 최근 세계 최대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규제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중국 시장에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실적 반등을 노릴 계획입니다.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 시장 다변화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K-뷰티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글로벌 성장을 위해선 국내 규제 완화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처가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도 규제가 심해요. 그런 규제도 좀 풀어주고 하면은 우리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크게 선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아몰레퍼시픽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코랑코 자산 신탁이 상장 리츠의 수익성 강화에 나섭니다. 기존 자산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밸류애드 전략과 신규 자산 편입 등 신사업 투자를 통해 운영 자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코람코 자산 신탁이 현재 운용 중인 상장 리츠는 3개. 합산 자산 총액은 2조 4,500억 원 규모로 국내 상장 리츠 가운데 자산 규모 기준 6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 리츠의 연이은 유상증자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리츠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람코 자산 신탁의 상장 리츠들 역시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권에 형성돼 있고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투자 매력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운용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이는 곧 수익성 개선과 배당금 확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코람코 자산 신탁이 운용 중인 상장 리츠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7% 수준. 회사의 대표 상장 리츠인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경우 지난해 11월 특별 배당을 포함해
약 11%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기존 자산을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밸류애드 전략과 주요 자산 매각이 주요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운영의 성과는 10개의 자산에 대한 840억에 대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였고요. 주유소 자산에 대한 매각, 그리고 매각 차익 실현을 통해서 특별 배당이 아닌 정기적 배당화 시킨다라는 전략은 올해도 계속 이어져 갈 거고요. 수익성 증가를 위해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등 신규 자산 편입도 확대합니다. 현재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호텔, 주차장 전용 건축물들의 9%대 수익률을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갔는데 올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섹터를 다각화하고 수익성과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 섹터 다각화 전략이 리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올해 밸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꺼내들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실 기업들의 퇴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25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밸류 우수 기업을 선정 표창하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는 6월 파생상품 시장 야간 거래를 도입해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덱스 정보 사업의 조직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CM이나 일본 JPX 사례와 같이 KRX 인덱스 브랜드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래소의 우수한 IT 역량을 바탕으로 IT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상장 폐지와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상장 폐지 IPO 개선안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과제로 세부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 대체거래소 출범을 맞아 통합 시장 운영 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 코스닥 시장 간의 차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시장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상장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문 공시 번역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은보 이사장이 제시한 올해 전략들이 충실히 실행될 수 있을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연초부터 보험카드사들의 세주인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금융은 2개의 보험사를 인수하려고 하지만 부실대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MG손해보험은 노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부실한 내부 통제, 금융감독원이 2,300억 원의 우리은행의 부당대출을 적발했고 연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질책성 경고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긴장하는 모양새인데 14개의 자회사를 일일이 다니며 내부 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금융의 경영실태 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하향된다면 보험사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실을 깔끔하게 해소되거나 방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에 대한 회복이 없이
다시 금융사를 인수함으로 인한 부실 방지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들이 노리고 있는 롯데카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롯데카드 매각 주관사로 UBS를 선정하고 두 번째 매각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첫 번째 매각 당시 하나금융과 KT가 예비 입찰에 참여했으나 MBK 파트너스가 3조 원대 매각가를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롯데카드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때 매각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인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G손해보험 매각 절차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현장 실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와즈를 선정했는데 노조는 고용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6차례 매각에 실패한 KDB생명은 결국 산업은행 품으로 들어갑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재무 상태를 개선한 뒤에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사 M&A 시장이 올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의 회계 투명성은 민간 부분에 보다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국민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시대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해의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기관의 결산서 검토를 회계감사라는 용어 대신에 결산서 검사라는 형태로 빌려서 다른 직역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조례가 발표된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어서요.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